6살 때 나는 자연의 실제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신기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바로 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그려본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하지 않고 소화시키기 위해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 보고 난 다음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완성시켰다. 바로 내 그림 제1호다. 이 그림이다.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에겐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렇다. 어른들의 이번 반응은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는 충고였다. 이게 내가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한 이유이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가 실패한 데 낙심하고만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이가 언제나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하니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비행기 조종수를 배우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학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한 번 흘끗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지식은 아주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어른들의 틈에서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서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왔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내 평가가 나아진 건 없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그림 제1호를 보여주며 그 사람을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항상 그건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보아뱀도 원시림도 별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를 그의 수준으로 낮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브릿지나 골프, 정치, 넥타이 따위를 화제에 올렸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주 교양 있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고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 없이 외로이 살아왔다. 비행기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 버린 것이다.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야 했다. 나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일주일 정도 마실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 나는 인간의 주거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뗏목 위의 난파선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동이틀 무렵 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나는 기겁을 하고 벌떡 일어섰다. 간신히 눈을 뜨고 주위를 잘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아주 특이하게 생긴 조그마한 아이가 나를 진지한 얼굴로 살펴보며 서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그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 여기 있다. 하지만 내 그림은 실물보다는 확실히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화가로서의 내 경력은 어른들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나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 유령을 바라보았다. 내가 인간 거주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목이 마른 것 같지도 않았다. 인간 거주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너무나 압도적인 경우에는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 거주지역에서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와중에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수학,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나는 어린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을 그려줘. 양은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전에 자주 그렸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겉만 보이는 보아뱀 말이다. 그리고 나는 어린 친구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냐, 아냐. 보아뱀 속에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 다시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상냥하고도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때쯤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제 서둘러 비행기를 분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한마디 설명을 던졌다. 이건 그냥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어린 감정가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해? 왜 그러는데?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그놈에겐 충분한 풀이 있을 거다. 내가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아는 사이가 되었다.